일단 공산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놈들이 너무 많은데 그 공산주의 교육을 한 진짜 다음에야 공산주의는 이제는 공산주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논의를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멸공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멸공을 얘기를 해. 그쵸. 그 약간 근데 사실 잘 이미 모르겠어. 진짜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이거는 이미 의미가 없고요. 사실 제가 이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낸 우리가 진짜 게 반대하려고 공산주의란 하는 뭐 건 제가 이 아이디어 네? 낸 게 사실은 처음에 이 탱크데이 얘기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은 아 그 그지. 원래면 그 정영진 씨가 대표적인 멸공놀이자였잖아요. 그쵸. 멸치콩나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탱크데이 저는 이거는 너무 빼박이라 생각해서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아하. 실수의 단위의 문제는 아니 생각해. 이건 너무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너무 그걸 연상할 수 있다는 거를 고려를 못했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고 분명히 그 안에서 분명히 뭔가 있었을 텐데 문제는 생각보다 이번에 그 신세가 빠르게 사과를 했잖아요. 그쵸. 신세가 빠르게 사과하는데 그 맥락이 있더구만. 이번에 신세계 쪽이 광주에 뭐 새로 사업을 크게 할 예정이라 하더라고요. 그쵸.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논리가 정영진을 굴복시켰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태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멸공놀이는 이념의 싸움이 아니다. 이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럼요. 그럼 그러니까 이 사실 이게 이념의 문제로 가려면 그 이제 멸공론리의 최초 그 할아버지는 어디냐?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에서 이제 냉전 시대 때 메카시즘이 이제 그쵸. 멸공놀이 시작인데 그쵸. 사실 메카시즘은 미국 현지에서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거든요. 해 한 세대를 가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메카시즘은. 너무도 유치하고 너무도 말도 안 되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잡아쫓아지니까. 그쵸. 그러나 한국에선 이야기가 다르죠. 왜? 너무도 유치하지만 그 유치하다고 말하는 것이 위에서 진짜로 총을 들고 있고 맞아. 가끔씩 한 번씩 총을 쏘며 맞아. 얘네가 언제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에서 그치. 약간 좀 굳이 이게 정신 어 그런 거죠. 예. 정신이 획가닥한 북쪽 형제들. 누가 시킨 거지? 누가 사정한 거지? 더위다. 아니 씨발.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래서 이 모든 논의가 저 위쪽 국가가 정상 국가가 되면 많이 사그라질 거라고 봐. 지금 애초에 저 국가가 수십 년 동안 먹고 살아온 과정이 씨발 타국가에다가 테러 예고하거나 테러 같은 것들을 해갖고 떨어지는 주식을 풋옵션 쳐갖고 먹고 사는 그런 방식에 가까웠었는데 애초에 저딴 식으로 살아왔었던 국가니까 애초에 수상하고 기괴하게 움직이는 사람을 보다 보면 당연히 모든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지. 근데 문제는 쟤네들이 정상 국가가 되면 많이 이쪽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논의들이 그런 것도 있기는 하고. 근데 또 웃기는 거는 정상 국가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렵겠지. 그래서 한 10년은 아니, 걸린다고 보는 거지. 전 10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아니 정상 국가가 되는 거를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이 바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는 일단은 안 바랄 세력이 둘이나 있지. 크게는. 일단 첫 번째로 근데 미국이 바랄 것인가? 두 번째, 중국이 바랄 것인가? 세 번째, 일본이 바랄 그러니까 것인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중국은 절대 안 아무도 바랄 안 거예요. 바래. 왜냐하면 중국은 사실 지금 현상 유지가 최고야. 딱 완충지대로 딱 두는 게 최고고. 그냥 정상 국가화는 북한만 바래. 그렇지. 북한만 바라고 북한에 약간 그런 거야. 지금
이 생존적 외교를 위해 미치광이 흉내를 내고 있는데 이 미치광이는 자기 스스로 정상화되고 싶어 하지만 주변 나머지 모두는 너는 계속 그 미치광이 롤을 해줘야 돼를 계속 박수를 치고 있는 거야. 이게 이게 한국의 멸공놀이라는 게 사실 뭐 사실 북한도 있겠지만 사실은 늘 어찌 보면 정치적인 숙적 그 정치적 숙청의 논리로 늘 쓰였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오늘날에 이제 대 인터넷 대 커뮤니티 시대에 따른 또 다른 맥락으로 가니까 좀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타자화의 논리라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결국 이 멸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 이 우리 팀 남의 팀을 나누는 단어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쵸? 근데 우리 팀의 그 어떤 그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이 북쪽의 존재로 인해서 멸공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유치하지만 이게 그냥 그냥 납작하게 그래서 너 그 김일성 개새끼 할 수 있어? 뭐 내지는 그래서 그치? 북쪽의 공산주의자를 멸한다는 거에 반대할 거야라고 하면 사실은 그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고 정말로 그 종북 좌파라는 게 설령 아직까지 그 남아 있다면 멸종되지 않고 그 사람들 외에는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그거를 무기 삼아서 그 우리 편이 아닌 것을 저 타자를 넘어서 저 없어져야 될 것, 초과시켜야 할 것으로 만드는 단어가 멸공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옛날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고 응, 단지 나도. 총을 빼앗겼을 뿐이다. 총을 단지 중정을 빼앗겼을 뿐이다. 네. 아, 그러니까 그 너무 단순한 사고들, 네 편 아니면 내 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들도 한계가 있고, 근데 솔직히 그런 거 있어. 대신에 약간의 희망적인 부분은 있어. 저는 희망적이면서 절망적인데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어.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고 그렇죠. 그 기술 속에서 이 생성형 AI와 로보틱스가 미친 듯이 발달해갖고 인간의 노동을 진짜 실질적으로 대체를 해버려서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인간이 생산해낼 수 있는 것보다 자동화 돌렸을 때 생산되는 재화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간의 노동이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무엇이 가치를 가지는가? 아 씨발 아무것도 없어. 그때부터는 진짜 배급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은 그냥 열심히 살아주면서 애를 낳아줘야 돼. 혹은 유지를 위해서 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줘야 돼. 이제는 전 세계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 그 뭔 소리야? 자본주의의 끝에서 씨발 공산주의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근데 문제는 그래서 역시 어떤 그 공산국가화는 혹은 사회주의화는 혹은 복지국가화는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본주의의 끝에서 요청되는 게 아닐까 언젠가.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얘기했었던 그 멸공놀이나 이런 것의 끝은 결과적으로 그 모두의 실직과 그 이 노력 담론의 폐지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국민들을 책임지는 시대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 아닐까? 근데 저는 물론 그 자본주의는 과정에서 더 대규모 사악 실직이 있겠지. 저는 자본주의가 좀 더 사악할 거라 봅니다. 저는 노력 담론이라는 게 저는 요즘 최근에 논문도 그쪽으로 많이 쓰는데 이 노력 담론이라는 게 너무나 강력해요. 아하, 너무나 강력해서 자본주의는 절대 그냥 배급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어떤 그치. 방식으로든 저는 그걸 이용해 먹을 거라 생각해요. 또는 그러니까 배급을 한다고 해서 여전히 어떤 식으로든 차등을 만들려고 할 거라고 봐. 그쵸. 그게 자기들의 시스템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저는 이제 뭐지? 마이클 영이 쓴 그 능력주의 사회 그
그 소설책 보다 보면 이게 능력주의라는 거를 형성하는 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구절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옛날에는 불평등한 시대 때는 내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평등을 꿈꿀 수 있는데 능력주의 시대는 그 평등의 꿈 자체를 소거시켜 버렸다고. 음, 그러니까 진짜 극단적, 표면적,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표면상으로는 대단히 평등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극단적 평등에 도래하니까 오히려 내가 이 사회를 변혁시킬 만한 그 가능성 그 자체를 소거시켰다는 게 되게 중요한 마이클 영의 통찰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 신자유주의 때 이후로 제일 무서운 거 그리고 저는 한국 사회 그 멜공놀이를 봤을 때 그 자본주의 이외의 또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없게 만드는 게 가장 큰 거라 생각해요. 음, 이미 공산주의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는 실패했어. 공산주의 망한 거야. 그래서 이건 끝난 담론이야. 라고 다들 암암리에다 그냥 동의를 해버리는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한국의 멸망은 죄송해요. 이것까지만 하고 제가 넘길게요. 말씀하세요. 이것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한쪽 진영을 완전 뭉개버리고 나서 그 아래서 일어나는 논의들은 사실은 그냥 그 논의의 재생산일 뿐이지 그 논의를 어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지적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를 안 했는데 요즘 들으면 들을수록 지적의 말이 공감이 되는 지점이 딱 그 지점이에요. 이제 저는 말을 끝내겠습니다. 내가 지적을 많이 안 읽어서 잘 몰라 그 부분은. 설명해 주세요. 지적에 네.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지적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원내 정치 우리가 당연시 생각하는 것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의회 정치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복지 국가화 시킨다는 거죠. 유럽 안에서도 그런 논의가 많고 우리가 지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사실 AI가 발전된 이후에 어떤 그 복지국가 배분 논리를 사실은 그것도 자본주의화스럽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여전히 그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전제해서 사유한다는 거죠. 근데 지제이 그치. 말하는 거는 제로 포인트를 최근에 새로 이제 출간되고 이번에 나온 책 중에 이제 배세진 선생님께서 해체까지 쓰신 책이 제로 포인트라고 지제게 그 얘기가 딱 그 얘기예요. 완전히 제로 포인트로 돌아가서 다시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등산가의 비유를 하면서 한번 공산주의 산에 찍었다 내려갔는데 그거에서 다시 한번 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되돌아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그 논의 안에서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일반 한번 실패했어 라는 식의 사유는 더 이상 이제는 그 자본주의밖에 없어 라는 식의 논리로 이어지기 너무 쉽다 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제 한국의 멸공론인데 사실 요즘 멸공하지만 사실 원래 더 많이 쓰이던 단어는 반공이었어요. 그치. 반공주의가 사실 권위주의 제일 시대 컸었지. 때부터 멸공의 횃불이라는 군가가 있기는 있지만 그치. 멸공이라는 기치보다는 반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쵸. 그치. 사실 멸공이라는 말이 되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멸한다. 이게 물론 이제 찾아보면은 이승만도 뭐 그런 얘기를 가끔 하고 하기는 해요. 뭐 멸공의 횃불이라는 유명한 군가도 있고. 하지만 이제 원래 반공 하다가 언제부터 멸공이 됐느냐? 언제부터 멸공이 됐냐면 2010년대부터 멸공이라는 단어가 다시 새롭게 등장해요. 아까 그 좌우가 새로 등장하는 것과 비슷해요. 뭔가 예스런 단어를 찾아서 일부러 쓰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게 한 가지가 이제 포인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멸공이라는 얘기로 바뀌면서 사실 반공이 공산주의 나는 이승만이 싫어요. 아니 이승만이 싫으면 안 되지. 나는 김일성이 싫어요. 의식의 나는 발현. 공산당이 싫어요. 여기 이승만이 싫으셨군요. 저기 그 이승복 선생님 그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다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실제적 공포로 가져오던 반공이 권위주의에서 사용됐다는 걸 모두가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멸공이라는 단어로 바뀐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멸공의 가장 큰 힘을 얻는 포인트가 어디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계열. 이 멸공이라는 단어가 이제 공산주의를 멸하자. 그러면 공산주의를 왜 멸해야 돼? 왜냐하면 반공이라는 말이 사그라들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체제가 이미 승리한 것처럼 모두가 생각해졌거든요. 반공은 굳이 하나 하지 않아도 공산주의가 알아서 했거든. 멸망을 했거든.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다 아닙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쵸. 근데 갑자기 멸공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공산주의를 멸해야 돼. 왜? 공산주의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왜?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고 공산주의는 우리가 믿는 신을 부정해. 공산주의 세대가 오면 기독교가 없어질 거야. 그치. 술적으로 보면 이제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참고로 공산주의의 시작은 엥겔스가 재밌는 논문들을 많이 써요. 특히 이제 초기 그리스도교와 비교하는 종류의 논문들을 많이 쓰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게 뭐가 있냐면 아마도 엥겔스는 공산혁명에 그 그리스도교를 굉장히 포섭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엥겔스의 글들을 보면 초기 그리스도교의 그런 어떤 이치 내지는 실제 모습과 공산사회의 모습을 또 계속 비교하고 동일시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죠. 과연 공산주의는 그리스도교의 반대인가? 아, 예수님은 공산주의자였다. 그치. 뭐 기본적으로 엥겔스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종교운동이라는 거는 나는 필연적으로 그 진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 아니, 하다못해 부처님도 당시 사회에 있었던 그 부의 편중과 그리고 그 신분제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인간들을 어떻게든 도와주기 위해서 승가 공동체를 만들어 갖고 대안적인 형태의 삶을 얘기하려고 했었던 그런 생태주의자적 혹은 빨갱이적 그런 특징이 있단 말이야. 그냥 모든 종교 운동이 그런 식이야. 기득권으로부터 나온 종교라는 건 없어. 애초에 기득권은 그런 식의 종교가 필요 없으니까. 자, 그나저나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짠! 화면 공유를 해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멸공이라는 단어가 구글 트렌드상에서 언제 등장했는가예요. 오, 그래. 2014년과 2022년과 그리고 이때 두 번 펑 터진 다음에 찬찬히 점점 늘어나더니 지금은 그냥 상시 이 정도, 그러니까 상시 예전보다 훨씬 높은 중간값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번에 또 뛰고 있더라고요. 뭔가 이 멸공이라는 게 뛰었었던 어떤 순간이 또 있는데 딱 보니까 뭔가 2014년 11월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고요. 저게 자, 저 아닌가? 박근혜 그것 때 아니야? 2014년이면 그 정영진 회장이 한 게 2020년 이후인가요? 사실상 그게 저기 그렇다고 윤석열 봐야죠. 대통령 저걸 때니까 네, 한참 그쵸. 이후구나. 그래서 2014년 11월이면 저거 아닌가요? 그 한창 시위, 그 탄핵 시위 있었을 때? 2014년? 그때는 아니에요. 2014년대 아닌데? 아니에요? 음. 이때가 뭐였길래 이게 이렇게 나왔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었을 때가 2014년 11월이에요. 투명하다. 그러니까 이때 한번 뭔가 빡 올라오고, 그리고
이 2022년 11월 1월에 또 뭔가 빡 올라오고 그랬다는데 2022년 1월은 또 저게 언제죠? 아마 정영진 회장 사태 같아요. 네, 맞아요. 아. 그게 뭐냐면 정영진 회장이 2022년 1월 5일 날 자신의 숙취 해소제 사진을 올렸고 끝까지 살아남을 때까지 멸공이란 글을 올릴 때가 저때예요. SNS에. 그게 예전에 그래서 한번 그 세월호 특별법 때 한번 등장했었던 단어를 다시 한번 끌어올린 게 정영진이고 그 이후에 점점 많이 나오다가 이제는 그냥 어떤 트렌드처럼 자주 쓰이게 되는 단어가 되어버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음. 하여튼 이런 거 보면서 뭔가, 이게 딱히 의도적인 단어는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점점 이제 주류가 되어버리는 그런 단어 같은 느낌이 좀 든다. 근데 참, 이렇게 보면은 이 사태에 정용진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자기가 시대의 흐름을 타서 이렇게 말했다가 아니라 너가 시대를 만들었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해야 될 그 정도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가. 확성기였지. 사실은 그 멸공놀이는 사실 그 일베들이나 그쪽 사실은 안에서 반공보다 멸공이 훨씬 폭력적인 단어예요. 그니까. 약간 뭐 빨치산 토벌 마냥. 반공보다 멸공이 훨씬 폭력적이고 사실 말도 안 되는 단어죠. 그러니까 반공은 그럴 수 있어요. 반대하고 그거를 밀어내는 거죠. 하지만 멸공은 존재 자체를 소거해서 소멸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치. 바퀴벌레도 그렇게는 안 잡아요. 박멸. 박멸 뭐 이런 단어잖아. 그치. 그치. 이 존재 자체가 모든 단 하나의 득도 없이 나에게 해만 될 뿐이다. 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까? 멸이라는 것은. 굉장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 단어죠, 사실은. 그러니까 반공보다 더 공포심을 갖고 있을 때 멸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걸까요? 모르겠어. 저는 기독교의 영향이 크다고 봐요. 기독교의 영향. 너무도 쉽고, 네, 그런 거죠. 이제 공산주의를 왜 반대해? 왜 멸해야 돼? 공산주의는 신을 부정하니까,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니까.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먹혀서 그 대한민국 개신교가 극우화가 된 거거든요. 이게 그 대한민국 개신교가 극우화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 가장 큰 웃기는 실제로 포인트는 그런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실제로 웃기는 그런가는 포인트인데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걸로 억울함을 자극하지. 우리가 각자가 알아서 열심히 노력했었던 것들을 우리와 상관없는 내 성과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나누겠다라는 이 포인트가 되게 억울해하는 건데 진짜 웃기는 거는 보통 그 대다수는 성과를 나눠 받는 사람들에 해당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 아무나가 보통은 나인 거야. 근데 아무나가 나에 속하는데 내가 뜯기는 나로 자꾸 나를 포지셔닝하고 있어. 아니 이- 저는 그럴 때마다 저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네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 건보료 그러니까 얼마나 냈는데? 그 건보료를 내가 손해 볼 정도의 소득이면 엄청난 소득이어야 돼요. 내 말이. 의사들도 그러지 않을걸?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기독교는 갑자기 왜 공산주의에 갑자기 그런 공포감을 드러내느냐. 이때까지 잘 살았으면서. 뭐 첫 번째는 당연히 먹고 살만 하다가 있겠고. 두 번째는 그런 거죠. 사실 이제 점점 원래도 한국 사회가 그렇게까지 종교화된 사회는 아니었지만 이 과학과 산업의 발전으로 점점 탈종교화되고 탈신성화되는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종교라는 것이 자기의 그 어떤 영성이라는 거를 잃어버리면서 그 과학에 뺏긴다고 생각하겠죠. 억울함이네 이것도. 뺏긴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 실존적 그 공포점, 위협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치. 하지만 난 하지만 나는 스마트폰 써야 되거든. 하지만 난 AI 써야 되거든. 그러므로 AI와 스마트폰을 적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과학을 내 적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그것은 어떤 허수아비로 세워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늘 갖고 있긴 합니다. 음.
근데 그렇다기에는 또 저번 주에 갑자기 진화론 유신 진화론 2단 뭐 이지랄을 해가지고 유신 진화론 반과학주의도 있는 게 아닌가. 유신 진짜. 진화론이란 말 자체도 웃기긴 한데. 유신 진화. 나는 어거스틴 과학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제일 웃겼었어. 그 엘빈 플란팅가가 쓴 거. 어거스틴도 과학을 기독교적 과학이 하셨나요?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적 과학이 필요하기 나 어거스틴 때문에 전공자인데 왜 모르냐? 엘빈 나 플란팅가라고 어거스틴 쳐보면은 전공자인데 왜 모르냐? 미국 분석 철학을 얘기하고 있으나 하여튼 기독교 철학을 하고 있으면서 뭐 미국 철학회 회장을 역임했었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에게 맞는 과학이 필요하다. 아니 씨발 과학이 기독교인들에게 맞는 개념 그러니까 과학이 누구에게 맞아야 되는 그 개념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철학회 회장도 하고 막 그런 분이 있어. 뭐 그러더라. 물론 보셨죠? 이제 기독교에서 유물론에 대한 강한 공포심이 있어요. 그치. 그 유물론에 대한 강한 공포심을 심은 장본인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또 맞아요. 뭐 그거는 이제 철학사적이고 사상사적인 얘기로서 사실이긴 한데.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음, 부분? 이게 왜냐면 이제 그 그리스도교가 유물론이 원래 대척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유물론과 양립하기 어려운 거는 실제로 사실이긴 하나.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체계적인 신학, 그 업계에서는 조직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잘 세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삼위일체론을 처음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물론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마니교에 원래는 이제 빠져 있다가, 아, 마니교의 그 교리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마니교의 예배 형식이 막 그런 거예요. 그 거울 같은 걸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해놓고 빛이 이렇게 딱 들어오게 해놔요. 그럼 저 빛이 어떤 그 입자 같은 거. 그래서 저 입자를 이렇게 저 빛을 받으면 뭐 구원을 얻고 뭐 이런 거래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오, 보고하길. 제법 유물론적이죠. 그러게. 근데 이제 이 마니교를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의 적으로서 포지셔닝을 합니다. 왜냐면 어, 실제로 본인이 거기에 빠졌다가 그 마니교회가 이제 영지주의적인 그리스도교와 뭐 각종 그 중근동에 있는 그 종교들과 그리스 철학과 뭐 짬뽕해서 만든 이제 영지주의적인 종교기도 하고, 어,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그리스도교가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의 그 서로마의 멸망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을 때 아니다, 마니교다. 네, 물론 이런 얘기를 이제 명시적으로 써놓지는 않았지만 그런 적을 대결 구도를 돌리는, 사실 만들어요. 네, 만들어요. 어, 그리스도교와 이제 마니교, 그리스도교와 어떤 유물론 이런 종류의 이제 대결 구도를 그 전에도 이제 있었지만 이걸 선명하게 만들고 그거를 이후에 1600년 동안 그 신학을 바탕으로 계속 그리스도교 신학이 발전해 온 건 사실이에요. 오, 되게 흥미롭다. 그렇군요. 물론 유물론은 신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게 당연히 양립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제 공산주의가 유물론이냐? 그것부터 이제 학술적으로는 얘기가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는 중요하지 않죠. 이 사회가 유물론이냐? 이미 공산주의 없이도 이 사회는 유물론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치. 과학적 환원주의는 매우 강력한 내재적 틀로 네. 기능한다고. 안 그래도 오늘 찰스 테일러 세속의 시대에 빌려와서 읽고 있었어. 테스트. 찰스 테일러 세속의 시대. 저는 요즘 훌륭한 책이죠. 저는 과학 철학책 읽고 있거든요. 이언 해킹 거. 저기 어떤 거? 이언 해킹의 우연의 길들이다? 아니요, 표상과 개입. 아, 피상과 개입. 음. 우리 집에는 우연의 길들이다랑 확률 머시기에 그 실제가 뭐 기총 같은 뭐 그거 하나랑 두 가지 있어. 안 그래도. 이언 해킹이 또 이제 좋은 책.
저랑 또 맞는 부분도 있어서. 어허. 뭐 약간 소강 상태 된 김에 전 그 얘기도 해보고 싶었어요. 이 올공 사태에 대한 얘기. 음. 저는 얘네가 이제 올공 사태에서 이제 그 나가신 분들이 아까 뭐 좌우를 떠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좌우를 떠나서 뭐 이런 얘기 하는 그 기자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랑 같이 얘기해줘. 우리랑 같이 그 참정권 이거는 어쨌든 뭐 보편적 가치 아니야? 떠들어줘. 이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근데 이제 연대를 참 못한다. 연대가 뭔지 모른다. 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로잉큐도 못 돌려가지고 맨날 패드립 받고 그런 애들이 뭔 연대를 하겠냐 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만 그런 식의 납작한 사고 말고 왜 연대를 못하게 됐을까를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디스 버틀러가 언더 얘기하면서 신체 연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 거리의 정치라는 건 신체들이 거리로 나와서 신체들이 연대하는 거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온라인에서의 연대만 뭐 그걸 연대라고 할 수 있다면 온라인에서의 연대만 하다가 이 신체 연대를 처음 해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치. 거기서 나오는 이 미숙함, 거기서 나오는 이 아마추어적임에 더해서 더 재밌는 거는 그 이제 연대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그 운동권에서 겪었던 그 수많은 내용을 똑같이 겪고 있다는 이 사실. 역사는 반복된다. 근데 어디선진 모른다. 그니까.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던 거. 저는 연대를 못하는 아, 거는 본질적으로 이들은 연대를 할 수 없는 내적 논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어떤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대단히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치. 그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공정이 공정인데 이게 결국 내가 능력대로 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드러남을 원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개인주의가 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설득하시는 방식도 보면 너 이거 안 나가? 너 그렇게 모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들 접근을 해. 그럼 어떻게 연대를 해? 그리고 나는 근데 대신에 사실 그런 건 있어. 이 연대의 기술들이나 연대의 조건들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말을 안 할 필요가 있다고 봐. 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말해 주면은 지금 보면 시위가 만들어지는 꼬라지를 봐봐. 얘네들 겨울철에 은박담요 덮고 있던 사람들 부러우니까 씨발 이 땡볕에 은박담요 주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어설프게 따라하고 있는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는 이게 고도화될수록 더 두려워질 거라고 봐서 오히려 우리가 비판이나 지적 같은 것들을 굳이 안 하고 좀 엉성하고 바보 같은 모습을 냅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은 해. 피드백을 아,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현명하십니다. 그게 이제 마음속으로는 참 이렇게 사이다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도 함께 살아가야 될 사회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사실 더 좋은 건 그러면서 이들도 이게 연대구나 하는 걸 배우는 게 가장 좋은 일이겠죠.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그러길 바라고 그쵸. 개빡쳤던 거 개인적으로 개빡쳤던 건 그거예요. 그들이 그 인스타에 올리면서 마치 저는 이제 평소에도 이제 그런 종류의 인스타나 그거를 잘 내비치는 편이어서 뭐 뭐 하여튼 마치 내가 저격받는 기분이었어. 왜 그 참정권이 이렇게 박탈당했는데 예전에 막 계엄 때 얘기했던 사람들 왜 안 나옴? 이라는 글을 보고 진짜 개빡쳤거든요. 그럼 지들은 근데 이제 계엄 때 뭐 했는데? 깍침을 잠깐 누르고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말을 그런 종류의 빡침을 살짝 이제 누르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긁혔지? 왜 긁혔지? 그냥 병 먹고 하면 되는데 왜 긁혔지를 생각해봤어요. 일단 뭐 긁히는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만약에 사실 참정권 박탈이라는 거 큰 기치에서는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건 동의를 하고 있었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간을 봤던 것도 사실인데 만약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물음표로 안 하고 느낌표로 얘기했으면 저는 어떻게 보면 같이 뭔가를 하려고 생각했을 것도 같아요. 근데 그 물음표의 기저 자체가 저격이야. 그러니까 저격당한 사람이 어떻게 전쟁터에 같이 나가요? 약간 수동 공격적 태도를 음. 같은 편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도 발화를 해. 이 물음표 자체가 이미 공격적이야. 연대를 할지 참 모르는 거죠. 아, 뭐 물론 근데 그게 그 비난은 걔네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계엄 때 시위를 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역시도 조용했었던 인간들과 억울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의 감정들 속에서 얘기를 많이 토로했었던 감정이긴 해. 예를 들면 나는 그랬어. 나는 개인적으로 철학과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윤리학에 대한 논의를 해놓고서는 정작 현실의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웃겼어. 그래가지고 되게 비판을 많이 했었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아주 엄밀하게는 그런 방식으로는 사람들을 못 끌어들인다라는 것들을 알고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뭐 나는 이 억울함이 딱히 진영을 안 가리고 생겨날 것 같기는 해. 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억울함이라는 의미에서 어, 아하. 연대의 조건을 못 갖췄죠. 왜냐면 가장 최근에 어떤 연대라는 면에서 영화도 나왔는데 그 계엄 때 동시에 터졌던 게 이제 남태령에서 그쵸. 그 이제 고립돼갖고 남태령 있었던. 대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남태령에 저도 이제 살짝 갔다 왔는데 개 추워가지고 빨리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아하. 하여튼 남태령 때 거기 사람들은 억울함을 얘기하지 않고 너 왜 나왔냐를 얘기하지 않고 그치. 살고 싶다를 얘기했거든요. 음. 억울함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배가 부르. 그치.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그 내부에서의 논의들이 그 억울함의 논의들이 그런 거 되잖아. 뭘 지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한 번도 시위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 그냥 시위대 내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자비들을 들여서 계속 나누고 있었던 거지. 뭘 지원하겠다 그래갖고 거의 뭐 산적마냥 뜯어간 지금 이 사태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서 이제 아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싶었는데 그러니까 참. 안 해봤던 걸 하려고 해서 그래요. 안 해봤던 거.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알려주면 안 된다니까. 이 기회에 아니 이 기회에 배웠으면 좋겠다. 이 기회에 배우고 그러면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저는 보통 우파 쪽 흔히 이게 표현할 게 없으니까 그냥 어쨌든 그런 쪽 진영 그쪽 진영은 집회도 하잖아요. 보통 이제 그 태극기 집회라든가 그런 것들. 근데 요쪽 집회와 요쪽 집회는 약간 좀 형성 논리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태극기 집회는 할아버지한테 돈을 줘가지고 많이 시켰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집회 자체는 어찌 보면 원래 요쪽, 그러니까 이거 뭐라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 집회들은 사실 그러니까 돈 메커니즘이 많이 굴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실제로 시위 현장 같은 데 가면 그치. 실제 내부로 돈이 많이 돌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보니까 그런 구심점이 없어졌던 것 같아. 그러니까 쩐주가 없어. 그치. 이번 잠실에는 쩐주가 없어가지고 다들 그냥 뭐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기획 시위가 아니었다 보니까 그런 지점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꾸준히 저 계엄 이후에 정말 많은 시위들은 한 번도 기획 시위였었던 적이 없어서 그냥 길 가다가 갇혀 버린 거야. 한강진에서도 똑같았었고 근데 그런 선태들을 만나보지를 못했으니까 저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저쪽이 지금 알게 된 게 있잖아. 시위를 하는데 시위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였는데 맨날 쟤네들은 불법 시위 얘기했었잖아. 이제 알았어. 근데 지금 쟤네들이 모이는 과정에서 별 생각 없이 모이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미신고 시위가 되어서 불법 시위가 되어버렸는데 왜 시위가 막 이렇게 해서 뭐 시위의 자유 보장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지. 아 시위가 신고제였구나. 근데 웃기는 거 그 신고조차도 안 해줬던 거야 초반에. 그래서 아 쟤네는 정말로 약간 초법적으로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쟤네들을 건드리면 화약고가 될 걸 아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주는 이 상황이 이 몸이 크고 행동이 커진 사춘기 남학생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부모님의 양육 방식과 정말 크게 다를 게 없구나.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느끼는 그게 좀 크지. 약간 정부 입장에선 지금 병목금 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경 진압을 할 수도 있지만 강경 진압을 하면 그걸 빌미로 또 무언가 생길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가끔씩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요. 저는 절대로 그런 형태의 교육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저희 옆집에 저희 아파트 옆동에 그 용규 가상의 인물 용규라고 하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규의 형이 아버지가 되게 폭력적이었어요. 용규의 아버지가. 그래갖고 그 형을 혼내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인가 그랬었거든. 빨개 벗겨서 내쫓긴 거야. 그래서 그 90년대 그 야만적인 그 사회에서 이 어른에 의해 빨가벗겨진 고등학교 남학생이 그 아빠 잘못했어요를 하면서 이제 했었던 그 상태가 진짜 너무 야만적이었거든. 근데 가끔은 생각을 해. 정말 아버지가 잘못된 건 맞아. 정말 위험한 것도 맞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그런 종류의 강한 훈육에 대해서 경찰도 뭐라고 안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사회적 인식이 이 내 집 단속과 훈육에 대해서는 잘못됐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저게 자율권처럼 되어 있었는데 아주 가끔은 혹시 좀 씨발 좀 그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이 참교육 드라마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그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선 혹은 그 공통되게 동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선까지는 이 세상을 잘못 살면 큰일을 당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쟤네들한테도 이게 참 모르겠다. 시대에 대타자가 없어서 그래요. 대타자가. 오 대타자라. 대타자를 다르게 말하면 에버지의 이름이죠. 에버지의 이름. 그치. 아버지의 이름이 없다. 근데 이거는 그치. 워낙 사회적 이제 글로벌해진 현상이라서 이제는 그치. 예전에는 그 우리 시대에 그래도 하면 당연히 안 되지라는 어떤 공통된 규범이라는 게 다 있었거든요. 어느 사회나. 근데 그게 그치. 이제는 많이 사라졌으니까. 그치. 이게 그 에비리스 에이지. 그치? 에비리스 에이지. 아버지가 사라져 버린 거야. 이 시대가 지금. 에비리스 에이지. 그러니까 에비리스. 네, 그치. 너무 엄마는 폭력적이야. 계셔. 사회적 포용, 공감 이런 것들을 해주는 이 어머니는 계시다고. 아직 이 사회는 아직 어머니는 계시는 사회야. 문제는 씨발 도덕적 그 규범이 되어주는 이 아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에비리스가 되어버린 거지 이 시대가. 그 자카라카메의 말대로라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보긴 하죠. 근데 더 그러니까. 심하게 보면 요즘 그러니까 요즘 락강 쪽 사람들은 뭐라 많이 하냐면 아버지의 시대에서 아버지들의 시대로 바뀌었다고 그랬거든요. 너무 많은 규범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들, 그러니까 복수화됐다고 아버지가. 그럼 이제 뭐를 얘기할 수 있냐? 아버지가 3명이었던 역사적 인물이 있다. 여포라고. 이 아버지가 여럿일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이제.
투맨이 애비의 상태가 이제 어떤 인간을 낳았는가. 도란맨. 와, 지금 역대급 드립인데 에비리스와 아버지 3명이었던 여포. 에비리스 H. 아버지는 한 명이어야 된다. 근데 뭐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다시 단일 아버지 시대 돌아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저는 항상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 말했을 때 저는 그게 약간 경고성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경고성?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씨발 이 각오해야 돼. 그러니까 진단이었지. 신이 어. 죽어버렸어. 근데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어떤 진단과 그렇지. 경고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지. 경고성에 더 가깝다 생각하고 이제 근데 니체는 뭐 나름의 어떤 대안, 뭐 위버맨시라든가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야 큰일 났다. 저는 짓됐다라는 감정이 더 컸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치. 니체의 진단은. 그치. 얘들아 쫓겼다. 이제 우리 그러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치. 진짜로.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니체를 읽는 사람은 일단 걸으면 됩니다. 기독교인 아, 얘기가 뭐. 기독교인인데 니체를 읽는다. 내가 걸러지네? 그치. 혹시 본인이 기독교인 아닌 거 아, 아닐까? 저는 누구보다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기독교를 믿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 노코멘터리. 기독교 사회에서 이단이 아니었을까를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나 목사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나 신화가 나잖아. 하몽님은 냉담잡으로 더한 존재일 수도 있다. 그치. 약간 좀 언더커버 이런 거죠. 언더커버. 언더커버라뇨. 저만큼 이렇게 공헌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 언더커버들이 보통 이제 그렇게 일요일 됩니다. 아침 6시에 교회 가서 일요일 아침 6시에 교회 가서 저녁 6시에 교회에서 나와요. 그 얼마나 언더커버도 많은 열심히 일을 하는지 일해요. 아십니까, 제가? 언더커버도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더 우리 깊숙이 주님의 들어가.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언더커버도 그래요. 당신도 같아, 내가 다른. 언더커버들 그래. 언더커버들이.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를 원래 좀 하고 싶었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반에서 멸까지 이어졌을까 했을 때 그러니까 이미 끝났는데 끝난 논의에 대해서 더 어찌 보면 시체 공격이에요. 시체 공격. 그렇지. 그 시체 공격에 대한 심리는 뭐였을까? 라고 했을 때 좀 대화를 하면서 좀 단서를 얻은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체기 때문에 더 그러는 거야. 공포라고 말고. 그러니까 시체기 때문에 공격이 여전히 그러니까 공격을 가할 수 있고, 왜냐면 반격을 안 하거든. 근데 반격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체이기 때문에 더 공포스럽죠. 그 공격을 했다라는 그 점이 얘가 아직 기능할 수도 있어라는 어떤 두려움을 만들어 준다는 거지. 그치. 그런 의미에서 우린 진정한 의미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시작해야 될 때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지. 죽은 공명이 산 사마중다를 잡는다 같은 느낌으로 죽은 공산주의가 이제 살아있는 신자유주의를 잡는 거지, 점점. 이제 한번 근데 뭐 어떤 예토전생을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게 AI 시대가 오면서 노동은 AI가 하고 사람은 이제 인간들은 기본소득을 받아서 생활한다. 이거 완전 공산주의 아니냐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이거 약간 요청된 거야, 이제 드디어. 과학에 되게 지금 공학계 엄청난 뭐랄까 유토피아적 공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실제로. 이게 공산주의인지는 모르겠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생산수단이라고 말한 것들을 국유화시키자라는 그 논의를 생산수단 자체에만 이야기했었지만, 지금은 정말 더 많은 것들을 국유화시키고 혹은
그것들로부터 만들어진 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 많이 먹이자를 넘어서 이제 실제로 거기에 노동에 종사하는 것들까지도 다 국유화시켜버리자 혹은 사유한다고 해도 거기다 책임을 물어버리자 그걸로 인간을 돌리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래서 제 아는 분들 중에서는 진짜 그냥 그 공학 계열에서 선두에 서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되게 장밋빛 미래를 그리세요. 근데 물론 저는 맨날 그분들한테 지랄지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우리 세대에 올 가능성도 없고 적어도 우리 세대는 그게 되는 과정에서 다 거지가 한번 되고 쫄딱 망했다가 그런 시대가 될 거라서 아마도 나는 그 시대의 실업자 1로 살아남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진짜 근데 그런 분들은 다 그렇게 보시더라. 되게 낙관적으로 보시더라, 시대를. 음. 그래서 뭔가 기술 발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공산주의 혁명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역시 죽은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다시 어 오는 거지. 뭐 마르크스도 마르크스지만 헤겔이 옳았다. 결국 마르크스도 헤겔 좌파 아닙니까? 헤겔이 옳았다. 그치 마르크스와 기독교는 헤겔에서 만나거든. 음, 근데 진짜 그렇게 될까는 저는 사실 조금 약간 좀 반신반의하긴 해요. 정말 그 음.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사회가 될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일종의 네. 그 그람시가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음. 그 내적, 그러니까 어떤 생산구조의 변혁이 어떤 그게 토대가 되긴 하는데 분명 헤게모니도 작동할 테고. 또는 나는 이게 약간 어떤 미분적 관점인 거야 잘게 쪼개보면 여전히 어떤 기울기가 있어 여전히 우리 사회가 그지 같다는 그 감각은 있을 거야 근데 아주 멀리서 보면 꽤 높이 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가로등이나 CCTV 같은 공공재의 비용을 너무 당연하게 우린 누리고 있지만 사실 이걸 우리가 누린다라고 느끼진 못하잖아. 공공 화장실에 미쳐버린 듯한 위생 개선을 우린 이걸 누린다라고 생각을 못하잖아. 어느 순간엔. 시간이 지나보면 그렇게 느낀 게 시간이 지나면 옛날에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되게 발전되어 있지만 비슷하게 어느 정도 시대가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집세나 혹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품목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 국가가 그걸 굉장히 많이 보장은 하는데 이거 이외에 나머지 영역에서 격차랑 혹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것들이 또 그만큼 생겨버려서 분명히 시대는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기울기를 느끼지 않을까? 그 정도로 그냥 발전하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음. 공산주의가 왜 나는 그렇게 무서울까?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래서 10년 전에 지하철 화장실을 생각하고 요즘에 지하철 화장실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정말 시대가 이 보편적 복지가 정말 많이 늘어났다는 걸 느낀단 말이야. 요새 보면 공공 화장실을 사용할 때 난 두려움이 없어 이젠. 옛날에는 공공 화장실 변기 뚜껑이 닫혀져 있으면 공포스러웠단 말이야. 아, 진짜 좆됐다. 오늘도 이렇게 확률적 시험을 하는구나. 그러고 열어보면 이제 음. 끔찍한 걸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근데 이젠 그런 걱정이 거의 없잖아. 나는 이게 진짜 사회가 많이 나아지고 있는 거라고 본단 말이지. 전반적인 그 수준이 정말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잘 못 느끼지. 음. 못 느끼고 공포 뭔가 그 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긴다는 공포. 음, 물론 공포지만 한 맞아.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그런 거죠. 공산주의가 되면 나의 신앙을 잃을 것이다. 믿음이 부족한 자여.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여. 공포를 내려놔야 하거늘. 또 그 공포라는 게 인간의 어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의 기본적인 감정이라서 마냥 비난하기도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공포라는 게 어떤 사회적 그러면 맥락으로 나도 들어가는 거야. 반대편에서 답답하게 이야기하는. 어. 음, 그치, 맞지. 그 공포라는 게 사회적 맥락을 어떻게 드러내냐가 똑같은데. 우리가 보는 내용이지. 음. 그리고 이제 이 공포를 그 이용하는
집단,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음. 이때까지 반공이 그랬고 멸공이 그랬고 뭐가 있을까요? 이런 종류의 공포 마케팅 없이 많지 않습니까? 음, 그걸 딱 이번에 잘 인간의 드러낸 게 취약함을 그 정용 씨가 딱 잘 보여줬잖아요. 그치. 그냥 약간 모든 그 가끔 이야기들 보다 보면 되게 신화적 서사들의 흐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낀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그 저기 오이디푸스 왕 같은 경우에 예언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지만 결국에 그걸 의식한 덕분에 예언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거나 그쵸. 그런 어떤 그 그리스 비극적 그런 구조들이 있잖아. 음.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의식을 하면 의식을 할수록 거기에 잡혀가 들어가는 그런 것들처럼 어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서사적 맥락이라는 것들 속에서 이 정치 상황이 가끔 이해될 때가 있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돌아보면 와 어떻게 저게 저렇게 예술적으로 돌아가냐 막 이런 거 있잖아. 음. 막 그 옛날에 비슷하게 했던 거 그 뭐였지? 김 옛날 대선 옛날 언제였나? 김무성의 옥세론 압니까? 옥세론? 잘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새누리당 대표 직인 날인 거부 사태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김무 그 옛날에 옥새를 띠고 튀어라.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김무성이 이 공천에 대해서 이제 대표직 날인을 거부하고 부산으로 쫓겼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대표 도장이 어딨냐? 당대표 어디 갔냐? 했는데 부산으로 도망가 있었어. 그래서 이걸 이제 옥세론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대표 직위는 이미 서울에 있었어. 그러니까 김무성이 못만 간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소동이 그냥 확대 해석을 하다가 거기까지 가버렸었던 거야. 별게 아니었던 거지. 이런 것처럼 뭔가 가끔 보면 되게 아이러니하고 혹은 모순적인 상황이 되게 유쾌한 결말이 나고 막 이런 것들처럼 윤석열도 비슷하고 이번에 이 난리도 그러잖아. 부정선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결과적으로 쟤네가 이겼음. 당위가 사라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어떤 그 부조리극의 단면이 계속 보여지는 이런 서사들이 되게 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귀신같이 짜내지? 막 되게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구조 속에서 이것들이 흘러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교훈을 좀 얻으면 참 좋을 텐데 절대 안 얻는 그 모습들이 참 인간이 계속 같은 걸 반복한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인간 늘 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27번 정도 반복하면 조금의 교훈의 힌트 정도는 얻겠죠. 근데 문제는 인간은 쉽게 망각하고 음흠. 또 그치. 이제 한 세대 죽으면 또 그 전 세대의 기억은 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역사 교육이나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건데 참 아쉽긴 하죠. 그래도 다들 일상을 살면서 각자 그 생존을 위해서 어떤 또 그런 합리적이고 또 자기도 모르는 채로 그런 종류의 선택과 사고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전 그렇게 기대해요.